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예, 이거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약간 시작이 조금 광복절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허유로 아나운서고요. 자, 한 분씩.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현근택입니다. 네, 이렇게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래 멤버로 함께 합니다. 우리 또 마중물 토크로 어떻게 보셨어요? 가석방.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잖아요. 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께서 경제와 국익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잘 하셨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 쳐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여기 그 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니까 그 법적으로는 뭐 60%가 그 형기에 60%가 넘고 뭐 요건은 다 갖췄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케이스가 일단 많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별로 없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특정의 대변인 역할은 아닌데 특혜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기준을 낮췄고, 네네. 기준을 낮춘 것 자체가 뭐 목표로 했던 거 아니냐라는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뭐 사실은 가석방이라는 건 그럼 만약에 60% 된 사람 다 해주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모르겠어요. 백신이나 아니면 반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역할을 부여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과연 맞는가? 제가 보기엔 뭐 특혜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다른 재판 더 큰 것들이 사실 지금 있잖아요. 그 지배구조 관련된. 그 부분들이 걸리면은 이 가석방도 다 취소가 된다면서요? 뭐 걸리면 그 유죄 판결을 받으면 취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거라서 재판 끝날 때까지 2-3년 이상, 길면 한 5년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석방이 무효화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가석방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도 3분의 1만 복역하면 형법상 가석방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 뭐 80%였다가 70%였다, 60%였다, 50%까지 내려간 건데 형식적 요건은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용상의 형법상 요건이 뭐냐면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개전의 정이 너무나도 주관적인. 근데 개전의 정이 현저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은 그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법 경영권 승계의 총론입니다. 그렇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86억 5천 줬다 이런 거고, 강론이 이어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문제인데 강론에서 한 번도 죄를 인정했다거나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강론에서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데 이걸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의문이다. 좀 납득하기 어렵다. 신 변호사님, 대통령님 좀 도와줍시다. 결정하잖아요. 와, 평소에 좀 그렇게 좀 하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청와대가 입장을 냈잖아요. 국익을 위한 선택이다.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좀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주식이 오히려 가석방이 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좀 올랐다 보니까 아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특히 여권 지지층이 과연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좀 궁금한 지점이긴 한데, 일단 먼저 천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고 요 얘기는 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좀 길게 해보도록 하고요. 여권 지지층에서는 박범계 장관님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요새 그 뭐 약간 욕설 섞인 별명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제 캠프 입장이 아니고 개인 의견입니다. 가석방 하면서 무슨 그 경제니 코로나19니 무슨 글로벌 뭐 반도체니 이런 얘기는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가석방 요건에 부합해서 했다라고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재벌 총수만 국가 경제에 기여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게 다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재벌 총수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대하고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를
법무부 장관 입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장 교수님이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지금 두 분씩 자리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워낙 뭐 화제가 좀 많이 됐었고 논란이 되고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이야기 오늘 또 오프닝 토크로 잠깐 해봤고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그 바뀐 뭐 지점이 유죄와 무죄 판단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4년. 조국 전 장관의 충격이 크다. 결국 이제 상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현 변호사님, 우리가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사실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뭐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뭐 사모펀드 관련 논란이 있을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다뤄온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 대법을 간다는 거는 대법에서는 법리상의 절차의 하자 내지는 뭐 이런 것들만 보지 그 크게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유무죄 부분은 아마 우리 신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거 능력 부분 같은 거는 따져볼 필요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 뭐 컴퓨터라든지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따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항소심 판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계속 다루었던 뭐 IP 주소라든지 아니면 조민 양을 봤다라는 얘기라든지 그런 게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사실 거의 1심 판결이 거의 유지된 거예요. 몇 개 빼고는 한두 개 빼고는. 그래서 뭐 유무죄 판단은 이제 대법원 판결에 갈린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선에 나온 상황에서는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지지자들이 이게 과연 정당한가 안 한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대선 전에 결과 나올지 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주의 깊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 좀 신 변호사님께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 사모펀드 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뭐 다 무죄 났다 뭐 이랬더니 또 그 한동훈 검사장이 뭘 보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11개 가운데 6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 뭐 진실공방 같이 뭐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그 1심과 관련해서? 1심에서 사모펀드 소위 코링크피 관련 범행이라고 나왔던 부분들에서 이게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권력형 비리다, 권력형 범죄다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표창장 가족들 다 이제 말하자면은 다 사실상 별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범죄형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설명서에도 보면 설명 자료에도 보면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위 조범동 씨가 정경심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줬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줬다라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에 조심하지 않았냐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지 권력형 범죄다,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이 있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게 이제 WFM 주식 장내 매수 부분이에요. 장내 매수라는 거는 실제 시장에서 매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장외에서 핵심적으로 됐던 것은 장외에서 실물 주권으로 인터넷이 아니라 실제 주권 이렇게 주식이라고 써 있는 장외에서 샀던 12만 주 이게 제일 크거든요. 장내 매수는 약 2만 주 남짓입니다. 한 3만 주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외 매수가 12만 주인데 이 부분이 다 무죄가 됐고 그래서 범죄 수익도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요? 예, 1,000만 원으로 해서 몰수되는 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벌금과 추징금이 다 줄어 10% 수준으로 1심에 비해서 줄은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전부 무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사모펀드가 뭐 6개나 유죄다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최초의 사모펀드가 권력형 비리다.
라고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난 거는 그 부분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팩트죠. 그러니까 서로 아전인수하면 안 돼요. 예. 아니 근데 그 일단은 입시 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또 대부분 유죄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저는 심리미진 부분하고 위법 수집 증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증거 수집이 적법했느냐 부분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한번 다퉈질 수밖에 없어요.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신 변호사님 뭐 이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항소심까지 지금 입시 비리 전부 유죄 나왔는데 마치 항소심 판결 나오자마자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요. 1심, 2심 다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 양쪽 다 아전 인수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사실 추미애 후보 같은 분들이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했죠. 무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아니, 이거는 기사만 조금 찾아보셔도 팩트와 다르다는 거 아실 텐데 대선 후보식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11개 가운데 6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고 또 한 가지로 방금 신 변호사님께서 이거 권력형 비리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조용히 흘러갔다면 이 사건이 아무런 뭐 사회적 이슈가 안 되고 정부 여당의 엄청난 개입 없이 조용히 흘러갔다면 그럴 건데 한동훈 검사장이 또 되게 뭐 팩트를 날렸죠. 처음에 그래 좋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권력이 개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국 옹호를 하기 시작한 이상 결국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아전 인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것 때문에 무슨 추윤 대전이 생기고 윤석열 총장 뭐 그 수사팀들 다 지방으로 날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윤 총장 이거 무슨 수사 왜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니 이거 근데 수사를 왜 시작했어? 아니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유죄가 그 얘기 마저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좀 정리하자면, 저도 조금만 마무리. 일단 정리하자면. 일단 수사 시작했을 때 사모펀드 문제 있다라고 했고 실제 사모펀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든 작든 이제 와서 수사의 정당성 문제 삼을 수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이런 게 없었고 만약에 조국 교수님이 우리 사회에 그 옳은 말 하시고 바른 말 하시는 그 리더로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우리 조국 교수 혼자 개인의 위선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개혁 세력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뭐 우리 전 국민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 그러면 먼저 천 변호사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장 교수님께는 이따가 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먼저 반박을 하셔야겠네요. 신 변호사님부터. 일단 사모펀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유죄 인정된 부분은 주식을 사고 판 얘기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야 삼성 주가 오른데 무슨 호재가 있대 라고 해서 그거를 먼저 알고 주식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권력형으로 이 투자한 곳에 권력이 개입을 해서 투자 기회를 올려줬다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권력형 비리 없어요. 그냥 주식 거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그것도 장 내에서 매수한 부분만 유죄가 난 겁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이랑 이거 차명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퉁쳐서 사모펀드 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논쟁을 여기서 우리가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저도 짧게 얘기하면요. 사실은 이제 검찰이 처음에 이 사모펀드 수사할 때는 이거 뭔가 돈 빼먹은 거 아니냐. 그게 제일 컸어요, 사실은. 업무상 횡령부분이었죠. 그다음에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게 뭐 좀 키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우회 상장도 하고 키워서 뒤로 돈 빼먹은 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업무상 횡령이 굉장히 큰 거였는데 그건 이제 1, 2심 계속 무죄 났고요. 지금 말씀처럼 나중에 뭐 권력이 개입해서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게 아니고 권력형 비리라는 건 사후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쨌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당시에 권력이 개입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지금 장래 매수 이런 장외 매수도 있지만 이제 뭐 금융실명법 위반 이런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뭐 입시 비리 문제가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당초에 이 수사 목적이 입시 비리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사 목적 자체가 조국 장관은 장관직에서 그만둬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 목적은 또 다 아다시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걸 명분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나온 거잖아요. 대선에 이 수사 때문에
이 수사를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다. 저는 그렇게. 뭐 이거는 이제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중대범죄 아닙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 중에서 인정된 게 장내 매수 한 2만 5천 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2018년 2월과 2018년 11월 거 이거 다 유죄 받았잖아요. 1,000만 원 네? 수익이.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1,000만 원 그거에 수익이 적든 많든. 적든 많든 아니 당연히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사모펀드 비리다 이렇게 권력형 사모펀드 비리다라고 낙인 찍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조사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으니까 좋아. 그 부분은 뭐 상관이 없어. 잘못한 게 아니야라고 규정을 하면 되지. 아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 이걸 왜 수사해가지고 표창장 뭐 7개 해가지고 이거를 왜 이런 식의 4년을 줬어? 이런 식의 논리를 확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으면 몰라도 유죄가 나왔는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비리, 권력형 사모펀드 비리라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장관하면 안 된다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만나서 윤석열 총장이 내가 사모펀드 잘 아는데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오랜만에 또 네 분이 좀 제가 가만히 좀 보고 있었습니다. 좋네요. 예. 자,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제 조금 너무 사법 논단처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판결에 대한 결과를 놓고 당연히 동의하는 쪽과 동의하지 못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뭐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 물어야 된다.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야권 쪽에 가장 큰 이 어려운 지점이 탄핵의 강이었다면 또 지금 여권 측에서는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 논란들 뭐 심지어 조국의 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시 빠진 건 아니냐. 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일단은 중도층 확장에 이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는 어쨌든 좋은 방향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한 정치적 향후 파장 내지는 뭐 어떤 좀 영향을 미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에는 안 좋죠. 조국 사태 이후로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그런 정체성부터 의심받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4년 나왔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그랬는데 무리한 수사였다. 아니 무리한 수사였으면 어떻게 법원에서 2심까지 4년을 징역을 합니까? 왜 법정 구속을 합니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조국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국민과 함께 해야죠. 왜 조국과 함께 합니까?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법원의 판단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나가는 최소한의 규칙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평론가가 조국 교수 부인 정말 좀 억울하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국가의 지도자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대선 후보로서 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압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분이 저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압력이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지탱이 못해요. 그러면 이 이슈가 부각될수록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측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뭐 불리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조국 정경심으로부터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변호사님? 이게 뭐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나서도 뭐 초선 5명이 이제 성명서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보궐선거 이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패배 이후에 말씀드려서 뭐 굉장히 비난도 많고 받았잖아요. 왜 조국 탓을 했냐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은요. 이게 결국은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정치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하고 그냥 검찰 출장 끝나고 갔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지지율 1위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만들어낸 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였고 그걸 명분으로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탄압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계속 대권 레이스를 달리는 한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겠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검찰총장이 수사하다 중간에 내 탄압받아서 대선에 나온다? 그거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뭐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하지만 결국 이게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대선 국면에 조국 장관이나 이 이슈가 민주당한테 불리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의 강력한 후보라는 거죠. 현 변호사님 말씀이 만약에 지금 검찰의 기소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검찰총장이 나왔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그렇게 프레임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검찰이 아니고 법원이잖아요. 그리고 법원도 1심 하나가 아니고 1심, 2심까지 다 사실상 사실심의 최종심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눈치를 봤다? 법원이 왜 검찰총장 눈치를 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정치적으로 저는 이낙연 후보가 너무 뭐랄까 본인의 이미지를 버리고 네. 지나치게 강성 친문 지지층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절박감, 어떻게 보면 조급함의 발로라고 봐요. 특히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저는 요새 변호사니까 국민들이 그래요. 판결을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니 높으신 양반들 대선 후보 하겠다는 분들부터 자기 진영에 단 판결이 나오면 삼키고 쓴 판결이 나오면 뱉고 그러는데 무슨 국민들이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절제하는 모습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1위 후보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과연 이런 스탠스가 지금도 친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꽤 많은 비토 여론이 있는데 예. 대선 토론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뭐 추미애 후보나 김두관 후보나 이런 분들이 왜 더 적극적으로 조국 옹호를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얘기까지 드릴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핵심 지지층 양쪽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의 강도와 농도를 굉장히 짙게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도 싸움에서 이거가 소재가 되기가 어려워지는 형국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제 본선이 시작됐을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지만 중도가 봤을 때는 저쪽 말도 뭐 어느 정도는 야 좀 안 돼, 좀 가혹하긴 하지 뭐 잘못했어도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고 네. 또 윤 총장에 대해서도 야 근데 결국 시작은 자기 이제 중단하고 나왔기 때문에 시작은 그런 거 아니야? 내지는 뭐 이렇게 양쪽 다 조금씩 중도층은 이해를 할 것 같고 다만 양쪽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도와 강도가 짙어질 거다. 그래서 중원 싸움을 이 소재를 가지고 양쪽 다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중원 싸움을 위해서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게 맞다. 양쪽 다. 좋습니다. 뭐 일단은 이 대법원 판결이 대선을 조금 앞두고 나올 확률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쉽지 않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민주당 경선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어쨌든 조금 이 안에서 시끄러웠던 거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연히 이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좀 강하게 좀 비난을 했는데 그 12% 다 상관없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셨답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민이니까 경기도민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되던 거였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뭐 이준석 대표랑 송영길 대표도 만났을 때 100%로 갔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또 뭐 관료라든지 기재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88% 된 건데 저는 좀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경선에 안 나왔으면 예. 이 100% 지급은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 됐을 것이다라고 봐요. 사실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저번에도 그랬죠. 경기도민은 더 네. 10만 원씩 줬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죠 그때는. 그럼 만약에 지사가 이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아니 근데 그 차이가 있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와 지금 달리 가니까 사실 그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백신 관련한 이슈에서도 경기도가 좀 따로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그간 좀 쌓여온 게 있다 보니까 뭐 좀 강한 표현하시는 분들은 뭐
반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의회 패싱이다 이거야말로 뭐 파퓰리즘 아니냐 매표행위 아니냐 도지사의 근데 힘을 이제 가지고 그 지자체 제도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복지 제도가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최저 수준에서 그 밑으로 가는 건 안 돼요 지자체가. 근데 그 위로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국가 수준에서 정한 수준보다 밑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더 줄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산 수당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자체는 수천만 원 줘요. 그렇죠. 어떤 지자체는 안 준 데도 있고 경기도 내에도 갈립니다. 경기도 내에도 뭐 가평이라든 이런 데는 주고 뭐 수원이나 용이나 인구 많은 데는 안 주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지자체가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과 세수가 1조 6, 7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빚을 저는 빚을. 빚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빚을 갚아야죠. 그건 초과 세수 있으면. 지금 사실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재부 시각도 같은 건데 지난번에 이제 또 보면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재난지원금 전부조사 했을 때 빚 먼저 갚아야 된다. 네. 홍남기 부총리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요. 개인은 계속 지금 가계부채는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영업자들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는 빚이 오히려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외국은 반대거든요. 작년에 선진국은 늘었는데 오히려 선진국은 국가가 빚이 많아지고 있고 개인은 빚이 적어지고 있는데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부담이 다 개인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공공 영역이 뭐냐? 이 주장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부채 대비 국가 부채 늘어난 게 상승률이 더 낮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서는 가장 최하위권인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일단 장 교수님이 되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쨌든 저렇게 이거 듣고 제가 천 변호사님 드릴게요. 보편적인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재명 지사가 참 머리 좋게 잘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역시 인재영의 1호 대상인 다음 뭔가 이제 정말 정치의 계절이 게 맞구만요. 정말 예. 프레임을 자기 프레임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 드려요. 그럼 이제 다른 후보들은 비판만 하거든요. 그럼 내 운동장에 딱 끌어들여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대출, 기본 뭐 주택. 공공주택 이런 것도 다 다른 분들은 대안을 얘기하지 못하고 이재명 지사 당신 얘기가 오라 그러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게 잘 하셨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이 이렇게 경기도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이렇게 쓰시는 거는 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 교수님이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 왔다 가셨다고 너무 관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너무 영입 대상 1호라니까. 너무 인정에 휘둘리고 계시다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 그 결정을 보면서 가장 너무 터무니없었던 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어디랑 비교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뭐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우리도 그럼 못 주는 거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즘은 캠프 때문에 정말 서울에 주로 많이 있긴 하지만 전남 순천 시민으로서 아니 그럼 재정 자립도 낮은 전남은 뭐 아프리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듣고 이제는 이재명 지사는 무슨 윤석열 후보 실언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현 변호사님께서 그 최저 기준일 뿐이고 돈 더 많은 지자체들은 더 줄 수 있다. 아니 그럼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이 정말 돈 많은 데서는 사람들한테 돈 펑펑 주고 예를 들면 어디 전남 영광 아니 뭐 어디를 뭐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재정 자립도 낮은 데는 한 푼도 복지 그 최저 기준 이상으로 안 준다 그러면 납득할 겁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지자체는 얼마든지 곳간 열어가지고 나눠줘라. 아니 지금 돈 없어가지고 서울 살기 어려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정말로 아니 경기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대선 후보인지 경기도지사인지 못 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거면 다른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선은 다음번에 도전하시고 이번에는 경기도지사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로서는 이렇게 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경기도지사로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안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한 6, 7개 정도는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지사 어떻게 하셨냐면 그럼 거기는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도비에서는 80%인가 90%인가 일괄적으로 지원할게. 나머지 10%는 할지 말지 니네 마음대로 해. 전형적으로 그냥 본인의 길을 그냥 간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협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단어에 있는가.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게 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선택권을 주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그 12%를 지급하는 건 경기도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9대1 경기도가 9를 부담하고 시군구가 이제 10을 부담하는 건데 9대1을 부담하는데 경기도는 어쨌든 다 주겠다. 시군구에서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10%를 못 준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가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도 국가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8대2거든요. 8대2로 국가에서 8,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2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실은 여건이 안 돼도 국가에서 주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선택권을 주는 거죠. 여건에 따라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약간 획일주의고 국가주의적인 사고라고 봐요.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신 변호사님. 네네. 정책 효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야 이재명은 경기도만 챙겼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도 다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우리도 보편적으로 받겠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동안 내왔던 이제 보편 시리즈를 나는 실제로 해라는 것을 이번에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걸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보편을 주장했기 때문에 주장의 일관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보편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비판이 쏟아졌을 거예요. 더 매표행이다 이렇게 더 매표행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은 나는 꾸준히 했고 내가 가진 권한 하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뭐 기분 나빠하는 우리는 그럼 뭐야? 우리가 이재명의 고려의 범위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뭐 인정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도 다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사람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아픈 얘기지만 이 부분보다 소위 그 황교익시 경기관광공사 내정 이 부분이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거 도지사 권한 가지고 뭔가 자기 측근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편 지급 이 부분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선본에서 뭔가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든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요? 이재명 지사가 아주 잘하셨다. 어떤 걸요? 황교익 씨를 그거는 그쪽 진영에서 보실 때 그런 거 아니고요? 약간 반어법인 것 같은데. 반어법이긴 하지만 아니 문재인 정권의 국정 기조를 아주 충실하게 이어받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거죠. 어쩐지 했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 국밥집 사장 권경업 씨를 자기 팬클럽 회장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에 앉혔고요. 시골에서 작은 약국 하던 유영진 씨 같은 경우엔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했다고 해서 시각처장 시켰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일관되게 내 사람을 챙기는 문재인 정권의 기조를 그대로 잘 이어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게 이건 정권의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니면 그 전에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든 간에 저희도 뭐 실제로 내 측근에 깜냥 안 되는 사장이 내려와서 고생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저 이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권력이라는 게 제일 큰 힘 중에 하나가 임면권 아니겠습니까? 임명하고 이제 면직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기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앉힐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게 문제가 좀 되는 겁니까? 피해 많이 보셨다면서요? 피해 많이 봤죠. 네. 근데 이제 능력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것과 그러니까 능력이 되느냐 여부는 이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교익 씨가 관광공사 이사장을 할 만큼 공사 사장 할 만큼 관광에 대해서 전문가냐? 그렇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음식도 관광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인사 같은데 저는 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공격을 되게 많이 당할 거예요. 지금 이미 뭐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야권 입장에서는 아주 잘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낙연 대표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국무총리 때 차기 측근들 국무총리실에도 이렇게 임명하고 산하기관에도 임명했잖아요. 본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지사를 욕하냐? 이낙연 후보가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칭찬이 여기가 잘 들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황교익 뭐 어디 마칼럼니스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농민신문사 다니다가 막 칼럼 쓰시고 뭐 유튜브도 하시고 한 분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뭐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게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관광공사라는 게 어찌 보면 경기도 내 관광 이걸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뭐 관광자원 살면도 있지만 이분이 예를 들어 도덕적 문제 하자는 문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능력 문제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어쨌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뭐 외곽에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은 맞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아니니까 말씀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재명 지사 거랑 관광공사 사장이랑 형수 쌍욕을 뭐 옹호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아니 그거는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언행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보온으로 뭐 자리를 줬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존에 정치적인 영역에 전혀 몸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사실 정치평론, 음식평론만 하신 게 아니고 정치평론서 발언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게 팩트가 어떤지 뭐 우리 정치 영역에서 팩트도 팩트지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최근에 지난 7월에 또 그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든 과정에 살았으면 나중에 커가지고도 이렇게 좀 뭐 쌍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옹호도 하시고 그 전에 본인 유튜브에 또 이재명 지사를 출연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야권에서가 아니라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아주 강한 워딩을 썼어요. 채용 비리성 보은 인사. 이건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정말 자기한테 아부하는 자기한테 도와준 사람을 경기지사 이제 앞으로 얼마나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알박기로 보은 인사 해주고 나가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걸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채용 비리성 보은 인사로 볼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문제 제기를 신 변호사님이 해주셔서 또 이 주제로 넘어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 보편지급 이거보다 국민들은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 이 부분은 득실이 있는데 득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국민들이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사안 자체는 더 적게 느껴지지만 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희룡 지사가 나오기 직전에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 제주관광공사에 꽂아놓고 나왔다 그랬으면 아니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엄청 비판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얘기하셨던 대로 이분이 뭐 이것저것 뭐 굉장히 광범한 그 지식이나 또 이런 자기 논평을 자기 의견을 내셨던 분이고. 또 이분이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미슐랭 3스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식당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간다. 그렇죠. 라는 게 이게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에요. 프랜차이즈 하지 말고 그 동네에 가서 그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지역의 관광과 관련돼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잴 수는 있는데 이게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할 정도인지는 그건 국민들이 한번 판단을 하실 것 같고 캠프 안에서도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당장 사실 원희룡 지사나 뭐 홍준표 뭐 등등등 이런 분들 김태호 뭐 이런 분들이 그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90일 전인데 90일 전이면 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연초 그 법적 기한에 딱 맞춰서 사퇴할 거냐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된 직후에 사퇴할 거냐. 그러니까 10월이냐 1월이냐 요거는 아마 이재명 캠프 쪽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당연히 뭐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를 하면 사퇴를 하시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경기도지사의 애착이 큰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대선 포기하고 뭐 경기도지사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잠시 뭐 황교익 씨가 뭐 잘할지 못할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현근택 변호사님이 좀 옹호하는 얘기를 하셔서 약간 좀 전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정권 때 잔이윤 씨를 관광공사 이사장으로 시켰을 때 민주당이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잔이윤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으로 유명하시지만 관광과를 무슨 일련이 있을까 하는데 이분은 어쨌든 아니 맛집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맛집 가끔 칼럼니스트 찾아보고 가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 경제라는 게요.
그냥 지나가는 식당들은 거의 영향이 없는데 특성이 있는 데든 사람들이 갑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방송에서 얘기하는 맛집은 사람들이 신뢰를 잘 안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약간 광고성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쓰는 글로나 이런 거는 찾아본 데 신뢰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들은 좀 사실 있다. 이게 단순히 뭐 보온 인사라고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인이신데 당연히 옹호를 해야죠. 당연히 옹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일단 우리 장 교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충심으로 쓴소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천 변호사님, 네, 저도 뭐 이게 근데 뭐 이제 저는 그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지사직 사퇴에 관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견들 좀 들어보면 오늘 얼추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 정도 됐으면 네. 이재명 지사 바로 지사직 사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렇게 굽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이재명은 한다라는 건데 여기저기서 지금 이 지사직을 그만두면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져서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정치의 영역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1, 2주는 더 지사직을 유지 최소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1, 2주? 1, 2주? 뭐 예컨대 어떤 타이밍을 잡든지 간에 방금 이 이슈들이 조금 더 사그라들고 났을 때 좀 오히려 의외의 시점에 사퇴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현 변호사님의 리액션을 보니까 택도 없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제 경선이 아마 10월 중순 정도에 결정될 것 같은데 결선 간다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10월 초 정도고 9일 10일 정도고 그 이후 이제 12월 9일 사이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마 최근의 기류가 지금 말씀처럼 보면 저는 오히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9일 그러니까 법적 시효 아니 이후로 못 가죠. 법이 가죠. 12월 9일이니까. 근데 그 대체적인 사람들은 아마 경선 통과하면 바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논란이 되면 오히려 법정 시한까지 갈 수도 있겠다.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 제가 참모라도 최대한 좀 지사직 계속 갖고 가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인사권과 예산권, 행정권을 갖고 있는 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권한은 대통령 후보로서 경선을 하는 사람으로서 축소화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나 제가 이게 국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국회의원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 앞에 현수막 걸리는 거 보면은요 다 이재명 지사 현수막이에요. 이거 좀 화면 잡아주세요. 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회 토론회,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국회 토론회, 경기도 공공버스 국회 토론회, 경기도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국회 토론회. 재산비례 벌금제를 왜 경기도에서 합니까? 이거 법무부가 해야지. 방금 공정 언제 찍은 거예요? 일단 철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붙어 있다니까. 여의도에 전부 저거 붙어 있어요. 다 근데 지난 것 걸려 아마. 이번 주부터 계속 한다니까요. 이번 달 말까지. 그러니까 토론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도 안 하는 일이에요. 공정 채용 토론회에서 그 황교익 그거 다루면 되겠네요. 황교익 그거 해가지고. 아니 근데 토론회 같은 거 많이 할수록 되겠네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문제지 뭐 하는 게 뭐가 문제? 경기도 도의회라든지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왜 국회 앞에서 이렇게 해놓냐. 이거는 나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라는 걸 아니 보여주기 위한 네거티브 거 하지 아니냐. 말고 정책 토론회 하자 그러면 저는 토론회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후보들이 오히려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걸 하는 게 왜 저거 문제겠어요. 경기도 주관으로 하냐 이 말이죠. 지금 토론회가 부족합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하는 토론회 아니 그냥 이재명 지사가 혼자 캠프에서 정책 발표회도 전부 다 오는데 경기도 공공버스 왜 도입은 경기도에서 하시라고요. 경기도 왜 연구원 국회 앞에서 예산 하냐고, 쓰고 이게. 경기도가 다 여의도 앞에 저 플랜카드는 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낙연 후보도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홍보하는데 무슨 미국에다가도 그거 내고 홍보비 34억인가 35억 쓰는 게 과연 정상이냐. 재난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권 없는 나머지 후보들은 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행정권 있는 이재명 합니다. 보여줄게. 지금 딱 이거니까 당연히 불공정한 거죠. 사실은요 의원들 우리 저 이낙연 후보도 얘기해서 괜히 얘기해서 죄송한데 1년 동안 법안 발의 한 건인가밖에 없었어요. 최근 한 달 새 한 9건인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나오면 법안 발의 합니다. 본인의 공약을 이런 걸 법안반이나 지금 토론회랑 같냐고요. 아니죠. 지금. 맞아요. 바로 돈 쓸 수 있는 거랑 토론회보다 다르죠. 우리 더 중요하죠. 법안 발의는 입법이 들어가는 거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왜 그러냐면 이거를 불편한 거예요. 도지사가 여의도에 와서 뭔가 정치를 하는 게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지금 있는 분들은 토론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플랜카드 걸어서 토론회 하는 거는 괜찮고 도지사가 와서 토론한 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의도 국회 중심 국회 사무처에서 이런 토론회 자제하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일단 오늘 우리 얘기는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1, 2주 얘기하셨는데 당장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놓으실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역시 강조를 좀 보고 고집이 계셔서 있는 분이십니다. 일단은 경선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 변호사님 좀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다음 주 방송까지 마치고 정치인사에서 이제 다시 찾아뵙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별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빨리 편하게 얘기하세요 좀. 오는 8월 23일 월요일부터 TBS 저녁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그 출연이 어려워져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알죠. 그 마음은 뭐 곡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보내는 마음이 진짜 자꾸 그 인사를 배출해서 내보내니까 되게 뿌듯하긴 한데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또 박수 치면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예고를 하고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 좀 특별하게 홈커밍 데이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돌아온 탕자 특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멤버들이 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S본부로 떠나간 김태현 변호사가 다음 주에 우리 원전 멤버로 함께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늘 4시 얘기해도 시간이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만 조금 저희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뒤에 드리고. 배석해서 구경하면 안 돼요?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방청객으로는 제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전화 연결이 안 직접 와요? 온대요. 근데 제가 사실 이준석 대표 후임, 김태현 변호사님 후임으로 많이 하는데 정작 두 분이랑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시간 되면 꼭 놀러 오겠습니다. 완벽한 대체제인데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정치인사의 첫 멤버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 신장식 변호사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 벌써 촉촉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까지 한번 함께 또 오랜만에 합을 좀 맞춰볼 테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또 이렇게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신장식,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